자,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4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이 앞번에 어떠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3.1운동의 실패와 같은 어떤 시대상의 변화라는 것이 결국 시인의 어떤 행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을 어, 백조의 동인들의 유미주의적 색채와 더불어서 그들이 이제 신경영파로 변하게 되는 그 변모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어떤 대표적 두 시인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 두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억과 김소월인데요. 김억의 경우는 어떠한 한국 근대시 사회에 있어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번역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프랑스 상징주의의 번역시들을 통해서 처음에 출발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후에 이제 어떤 창작 시인으로서 여러 시들을 창작해내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시적인 의미가 자유시의 출발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소월의 경우는 이 한국 어떠한 그러니까 민요시라는 측면 혹은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혹은 민족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국적인 색채를 가장 잘 드러낸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서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김소월의 작가가 어떤 식의 시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망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작가의 작품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옥과 김소월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돼야 되는 게 한국의 근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근대시라는 게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느냐 이런 거죠. 3.1운동이라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 대중과 민중들에게 아주 대단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나라를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일어났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혁명적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한계라는 게 있었죠. 그건 바로 뭡니까? 어떤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를 누를 수 있는 어떠한 그 힘이 없었고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비폭력을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일제의 강압적 통치를 강압적 그 통치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무저항이라기보다는 비폭력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희생자를 내고 또한 뭡니까 한국 민중이라는 것도 혹은 어떠한 그 조선이라는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의병 활동이 많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떤 국가의 체제 자체를 유지시켜주지는 못했고요. 결국 일제라는 어떤 식민지 치하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많은 변모를 가져오게 되죠. 그것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결국 자아의 각성 아닙니까? 자아의 각성.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것의 각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각성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 민중이 우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이를테면 지식인 계층들의 어떤 각성을 통해 가지고 일반 대중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이제 어떻게 들불처럼 일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국 시단이라는 것도 역시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바로 시적 형태의 고정성을 탈피하는 것. 그 다음에 시 정신의 자유로운 표현에 도달하여 자유시라는 새로운 형식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것. 그 다음에 민족 정서를 민족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근대시의 변모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로소 이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한국의 근대시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어떠한 근대 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죠. 현재의 어떤 근대 시 아니면 시의 형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자유시죠. 자유시. 정형시는 거의 지금 이제 어떠한 퇴색되어 버려가지고 혹은 퇴보돼 버려가지고 창작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질 않지요. 그냥 명맥상 정형시의 형태로서 시조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대중들에게 읽혀지는 측면이나 혹은 시조 작가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냥 정말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떠한 시의 창작이라는 것은 자유시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어떠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유시가 언제 비로소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의 어떠한 시적 형태로서 정착되게 되느냐 했을 때 이 시기가 바로 3.1운동 이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적 형태의 고정성을 탈피한다는 게 바로 정형성을 탈피하라는 거죠. 정형성을 탈피하게 돼서 자유시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확립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시의 성립과 더불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민족 정서를 민족 언어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3.1운동이 가져온 또 다른 시적 방향의 전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어떠한 근대 시라는 것이 프랑스 상징주의에 영향받아서 낭만주의 시 계열의 시들이 많이 창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3.1운동이 실패라는 사회적 어떠한 변혁의 시기가 오게 되니까 결국은 어떠한 민족성을 찾으려는 민족의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하나의 시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한 방향은 뭡니까? 그렇죠. 아까 신경영파 이야기를 했었죠. 신경영파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에 기반한 목적 문학의 형식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근대시에 있어서 3.1운동 이후의 한국시의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이제 전문적 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 문인이라는 건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유학파들이 그 주를 이뤘죠. 그래서 근대적 교육, 물론 이제 일본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근대적 교육을 받았다는 여러 학교들이 민족 운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 운동가들에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았던 여러 젊은 청년들이 대거 문단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동인지를 통한 창작 활동의 기반을 확보했죠. 그들이 등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동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시의 방향성,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한국 문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나아가야 할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문단이라는 새로운 사회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단이라는 새로운 사회 집단을 형성해서 문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로서 문학가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어떠한 한국 근대 시사에서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김억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억의 등장과 자유시의 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억이 어떠한 등장함으로써 한국 근대시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이를테면 자유시의 한 형식을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억은 태서문의 신보로 시작 활동을 시작해서 자유시의 성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황석우, 백대진 등과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해서 소개하거나 그들의 시론을 소개함으로써 어떤 시를 근대 시를 어떤 식으로 창작해야 되는지 젊은이들에게 지침을 주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억의 등장은 한국 근대 시사에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시적 형식과 시적 리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억은 시에 있어서 형식과 리듬이 미의식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바로 일본은 유학 과정에서 체득한 것인데요. 일본 유학 과정에서 체득한 서구 근대시의 형태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근대시의 형태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고, 더불어서 그 번역시를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상징주의 이 주요 시인들의 시를 번역해 가지고 한국에 소개해 놓음으로써 한국 근대시, 그러니까 근대시라는 게 무엇인지를 소개해 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떠한 자유시의 형식적인 측면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또한 시적 여운을 살릴 수 있는 아부누 실현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 여운을 살릴 수 있는 아부누 실현에 집착했다라는 것은 김억이 단순히 어떤 프랑스 상징주의 시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그와 같은 창작 행태를 보였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적 전통적 시가 형식의 변형에도 노력을 했다는 측면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나중에 시의 형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억은 시적 정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체득한 근대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 정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떠한 시로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김억이 가지고 있는 그가 시인으로서의 특징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시적 형식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보여주고 있는 시라는 게 시의 형식 자체가 시인의 호흡과 심장의 고동에서 비롯된 리듬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러니까 시인의 호흡과 심장의 고동에서 비롯된 리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시켜서 뭡니까? 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자신의 내적인 시적 정서를 어떻게 시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를 자신의 창작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더불어서 이제 여기 위에서 보면 뭡니까? 프랑스 상징주의 시론을 소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를 갖다가 김억이 소개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라는 것은 결국 그가 생각하는 시라는 것은 시적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시적 형식이라는 것은 자율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시적 형식이 자유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정형률과 같은 어떠한 그 갇혀있는 틀 안에서 시를 창작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시어로 표출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김억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왜요? 고등학교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 그 다음에 대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떠한지를 다 배웠지만은요, 그와 같은 문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한국 현대 시사에 있어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김억이 이와 같은 어떠한, 그러니까 시적 형식, 독자성, 자율성, 이런 어휘들을 지금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러니까 시가 최초의 근대시라는 거 형성되던 시기에 있어서는 낯선 것이었고, 그것을 소개하는 인물들도 역시 낯선 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처음에 어떠한 시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항이라는 게 있고, 기존의 어떠한 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단이 비로소 형성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단이라는 것이 형성됨으로써 그 문단을 통해서 근대시라는 것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러한 게 시야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창작에 있어서 이 근대시라는 것은
누구나 창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시가 형식, 우리가 그냥 고전 시가 형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지만 음운, 아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군,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정형시의 율조에 의해서 뭐 사사존에, 삼사존에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그 것에 따른 시를 창작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나 민중들이 시를 창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걸 배우지 않고는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시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시라는 건 뭡니까?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적 형식의 토대나 기반을 비로소 김억이 등장하면서부터 만들어지고 그가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한국 문단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김억은 한국시의 새로운 전개 과정의 영향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구어체의 적극적 활용, 그러니까 구어체라는 게 뭡니까? 뭐 잘 알고 계시죠? 말이죠. 말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유적인, 죄송합니다. 비유적인 시적 표현의 기교를 다채롭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첫 창작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해파리의 노래에서 단영의 시부터 긴 시에 이르기까지 형태적 실험을 다양하게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정형시의 형태와는 다른 자유시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적 실험을 전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김억의 시를 하나 읽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기에 님의 노랫가락에 잡혔을 때 그대가 곱은 노래를 내기에 보내었습니다. 많은 조금도 그 노래는 듣지 아니었습니다. 내 눈이 님의 마음의 꽃밭에서 논일 때 그대가 그대의 밤의 꽃밭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조금도 그 마음의 꽃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입이 님의 보드라운 잎살과 마주칠 때에 그대가 그대의 보드라운 잎살로 불러넣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그 잎살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내 코가 님의 수면하는 향내에 취하여 왔을 때 그대가 그대의 수면하는 향내를 내보였습니다. 나는 조금도 그대의 향내는 맡아같지 않았습니다. 내 꿈에 님의 무릎 위에서 고요하게 있을 때에 그대의 무릎 위로 내 꿈을 불어넣었습니다. 많은 조금도 그 꿈은 깨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내 맘에 깨어둔 그대의 찾을 때에도 그대를 찾을 때에도 찾는 그대는 간 곳이 없고 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의 살림은 밤낮으로 이어왔습니다. 자,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는 실제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제 이 시를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이런 거죠. 보내였습니다. 들지니 않았습니다. 많은 조금도 그 노래는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어떤 지금 현대어적 표현이 아니죠. 현대어적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읽는데 다소 좀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시에 지금 이제 이 실제라는 시에서 분명하게 과거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아주 정서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가 어떠한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의 것을 지금 가타부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파리의 놀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여러 형태적 실험들을 해봤다고요. 김억이.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대시의 어떤 출발로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정서적 과잉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떠한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내기에 님의 노랫가락에 접혔을 때 그대가 고운 노래를 내기에 보내었습니다마는 조금도 그 노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적 정서의 과잉이죠. 정서의 과잉.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근대의 어떠한 시의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서적으로 표현해내면서 너무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서적 과잉에 치우쳐 버렸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이 시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적 완성도가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그가 정서적 과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유시의 새로운 시도로서 이와 같은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더 앞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서적 과잉이라는 것은 결국 시적 정서가 이별, 고독, 죽음, 상실과 같은 애상적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됨으로 인해서 시대상과 맞물려서 정서의 과잉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상적 요소 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절제라든지 어떤 감춤 이런 것보다는 그걸 표면적으로 바로 드러내고 시어로 바로 드러내 가지고 그것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라고 표출해 내는 것 자체가 정서의 과잉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김억 이후에 나타나는 김소월은 이 정서적 과잉을 절제로서 잘 누르지요. 그런 측면이 바로 김소월의 시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자, 이제 여러분과 두 번째로 살펴볼 시는 김소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김소월은 어떤 한국 민족 정서를 시적으로 아주 잘 형상화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김소월의 작품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작품들 뭐 대표적인 것 진달래꽃이라든지 혹은 초원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만약 이제 여기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김소월의 작품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김소월이라는 작가는 어떠한 한국적 서정시의 적용을 확립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 서정시의 정형을 확립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냐 그랬을 때 시 정신과 시적 형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시 정신과 시적 형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서 새로운 시적 형식을 발견해내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 민요의 율조와 토속적 언어 감각이 결합되고 있는 측면이라든지 간결하면서 절제된 형식이라든지 내적 호흡의 자유로움을 구현해내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김소월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그의 시적 완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대표적 시라고 할 수 있는 진달래꽃을 한번 봅시다. 진달래꽃 어떻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작품의 내용에서 핵심은 뭡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 거죠. 이별의 정한을 어떻습니까? 이별하는데 서정적 자아가 떠나는 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면서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것들이죠. 그 표현 자체가 그리고 이 진달래꽃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떤 한국의 어떤 들판에 널려 있는 야생화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야생화로서 모두 널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한국 들판에 널려 있는 진달래꽃이라는 하나의 야생화를 하나의 시적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친근함을 주면서 어떤 감각적 표현에 있어서 살아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절제된 형식이라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시어의 활용에 있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일정 부분의 정형성을 갖추면서 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떠한 전통적 민요의 율조와 토속적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는 진달래꽃의 어떠한 그 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한의 노래죠. 정한의 노래. 그러니까 민족적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 바탕되는 데서 표현되는 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실패에 따른 비극적 상황 인식으로 인한 현실에 대한 거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의 시들을 창작해 놓고 있는 게 바로 김소월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적 정감의 세계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자연을 그려내기보다는 개인적 정감의 세계 안에서 자연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끌어들이는 정조를 바탕으로 그것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서정적 자아의 내면 공간으로 바뀌어 가지고 개별적 정서의 실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진달래꽃 아까 말씀드렸던 진달래꽃이라든지 산유화, 접동새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달래꽃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같은 연장선상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자연이 내면적 자연이 서정적 자의 내면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진달래꽃이라는 어떠한 자연이 그 나보기가 엮이고 가실 때 뿌려주는 꽃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대변자로서 진달래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정세의 실체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감의 세계를 아주 잘 표현했고 중요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작가라고 김소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어떠한 소논문을 내는 데 있어서 김소월 역시 주요 작가로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김소월은 토착적 한국어의 시적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창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언어를 전통적 율조의 형식으로 재구성하면서 토착어인 민중생활어를 통해 가지고 민족의 정서를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죠. 가시옵소서라든지 흘리오리다와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활용되던 언어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한국적인 이러한 토착 언어를 이 김소월은 아주 맛깔나게 구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아까 저 진달래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와 말없이 보내줄게 혹은 보낼게 혹은 보낸다 이거와의 정감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고이 보내드리오리다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 그 어감이라는 게 대단히 뭡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 자신이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연인을 보내주는 그러한 여인의 애절함이 드러나는 그 보내드리오리다 라든지 가시옵소서와 같은 이런 종교로미를 그렇게 한국적 토착어로 활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시어의 묘미를 훨씬 더 높게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김소월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같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떤 김억과 김소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어떤 유미주의에서 신경향파로 넘어가는 그런 작가들의 모습을 다뤄봤다면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근대시의 시발, 그러니까 출발점을 알렸던 김억의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한국적 색채, 한국적 민족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한 시인으로서 김소월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시간으로 아이고 좀 말이 좀 끊겨버렸는데요. 아니 갑자기 화면이 막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죄송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최남선의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 측면을 최남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조 부흥 운동의 한 일면이 한국 그 시사 안에 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